어제는 종로의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였지만 정작 내 뼈마디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미화가 내민 차가운 요시찰 명부와 부러진 김무옥의 턱뼈 소식. 그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한 건 만주 벌판에서 날아온 비보였으니까요. 김좌진 장군께서 서거하셨다. 오늘 김두한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는 종로의 거인을 쓰러뜨렸지만 정작 내 몸은 산산조각난 기와지붕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수표교는 지독하게도 차가웠고 가만히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은 상처 입은 내 살결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것만 같았죠. 특히 100kg가 넘는 김무옥의 괴력에 눌려 바닥에 처박혔던 등줄기는 숨을 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갈비뼈 하나하나가 어긋나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파를 찌르는 통각에 나는 신음조차 크게 내뱉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려야 했어요. 지독한 통증은 나를 과거의 기억 속으로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환영처럼 나타나는 건 다름 아닌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얼굴이었죠. 할머니는 미화에게 끌려가 종로경찰서의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할머니의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그 가냘픈 노인에게 가해졌던 일제의 잔혹함이 지금 내 뼈마디에 박힌 통증과 겹쳐지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함께 지내던 개코와 진영이 그리고 아이들이 부스스 일어나 동냥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개코는 찌그러진 깡통을 챙겼고 진영이는 해진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나도 평소처럼 몸을 일으켜 그들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체를 세우는 순간 등 뒤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통증이 몰려와 다시 가만히 위로 주저앉고 말았죠. 진영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짚었습니다. 두하나,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 몸으로 나갔다간 시장통 사람들에게 밟히기 딱 좋다. 진영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개코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아이들을 이끌고 다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아이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홀로 차가운 흙바닥 위에 남겨졌죠. 수표교의 정적은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을 때 정막을 깨고 다가오는 구두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검은 구두와 빳빳하게 날이 선 순사복을 입은 자는 미화였습니다. 그는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미화는 지팡이 끝으로 내 어깨의 상처를 일부러 꾹 눌렀고 나는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어제 그 난장판에서 내 놈을 바로 체포했어야 했는데 정보가 늦어 놓친 것이 못내 아쉽구나. 미화는 내 반응이 즐겁다는 듯 낄낄거리며 품 안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내 가슴 위에 던졌습니다. 요시찰 인물. 그 네 글자는 종로라는 거대한 감옥에 나를 가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똑강, 너는 이제 요시찰 인물이다. 앞으로 종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라도 내 놈이 엮인다면 내 직접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 줄 테니 그리 알아라. 미화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고 그의 협박은 부러진 내 뼈마디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죠. 점심때가 다 되어 개코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 녀석의 눈은 평소보다 2배는 커져 있었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죠. 김무옥의 소식을 전하러 온 줄 알았는데 개코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두하나, 어젯밤에 종로 명월관 앞 술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신마적 형님이 하야시
패거리 놈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개코의 말에 따르면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하야시의 부하들이 술에 취해 조선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신마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무거운 술상을 한 손으로 들어올려 야쿠자들의 머리 위로 내리꽂았다고 하더군요. 그 덩치 큰 야쿠자놈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깔렸어. 신마적 형님이 발로 툭툭 차면서 조선 땅에서 조선놈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귀신이 따로 없더란다. 신마적. 본명은 엄동욱이지만 그 압도적인 힘 때문에 귀신 같은 마적이라는 뜻의 신마적이라 불리는 사내. 일본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종로의 밤이 되면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강력한 포식자가 되는 자였습니다. 개코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내 등 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김무옥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는 일본 놈들을 장난감 다루듯 지식이고 있었던 겁니다. 신마적의 위상은 종로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규칙도 자비도 없는 주먹이었죠. 하야시, 패거리조차 그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린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개코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을 넘어선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역시 김무옥을 이겼다는 작은 자부심이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로의 주인은 아직 저 멀리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신마적 같은 괴물들이 버티고 있는 한 나의 주먹은 아직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의 것에 불과했죠. 개코는 그날 밤 부서진 술병 조각들이 보석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며 침을 튀기며 설명했지만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신마적이라는 거대한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벽과 마주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코는 한참 동안 신마적의 무용담을 늘어놓다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김무옥의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종로 바닥은 지금 나의 이름과 신마적의 이름으로 동시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날린 그 마지막 발차기가 쌍칼 조직의 행동대장 김무옥의 턱뼈를 완전히 분쇄해버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두하나, 김무옥이 지금 병실에서 철사로 턱을 칭칭 감고 있대.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딱딱한 건 씹지도 못할 거라더라. 개코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무옥은 쌍칼 조직의 행동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에는 상해에서 복싱을 배우고 돌아와 칼보다 빠른 주먹을 휘두른다는 문영철이 있었고 그 모든 괴물을 거느린 종로의 실력자 쌍칼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마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미관을 장악한 거구 구마적은 종로 주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김무옥의 턱뼈를 부러뜨린 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 거대한 사자들의 꼬리를 밟은 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거지 소년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짐승으로 말이죠.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어제와 다른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몰고 올 피바람이 두려워 거리를 두는 것이었죠. 두하나,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해. 어제까지는 밥 한 덩이 던져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친다니까. 개코의 말대로 나는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거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먹이 강해질수록 내 주변은 정적만이 가득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이름 모를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긍지가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수표교 아래 흐르는 검은 물을 보며 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주먹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과연 그 괴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영이는 조용히 내 몸에 감긴 붕대를 조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위로보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라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감아주는 붕대의 압박을 견디며 종로의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은 잠시였고 이제 내 앞에는 김무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진짜 지옥이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노을이 수표교의 낡은 돌기둥을 핏빛으로 물들일 때쯤 낯선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백스승님이 연결해 주셨던 그 마지막 비밀 연락망을 타고 온 독립군 연락책이었죠. 백스승님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인연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내게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피가 말라붙은 하얀 보자기를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시던 낡은 인장과 함께 한 줄기 눈물처럼 번진 유서가 들어 있었죠. 사내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군께서 만주에서 암살당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수표교의 물소리도 개코의 흐느낌도 종로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를 덮쳤어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온 나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나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나를 안아주며 두하나, 너는 장군의 아들이다라고 속삭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에서 났던 짙은 말, 안장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지금 내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 나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긁었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내게 빛이 없는 터널과 같았고 나는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숨을 곳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이유를 주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 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을 짓눌렀고 나는 그저 몸을 떨며 비명을 삼켜야 했죠. 한참을 그렇게 무너져 있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내 시야에 종로의 밤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벼락처럼 나를 내리쳤어요.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승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조선의 자존심을 나는 이 종로 바닥에서 주먹 하나로 지켜내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장군의 피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수표교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주먹 김두한으로서 다시 태어났죠. 내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살기로 번득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종로의 주인이 되어 장군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결의가 종로의 밤하늘을 찢고 저 멀리 만주 벌판에 계신 아버지께 닿을 것만 같더군요. 이제 소년 김두한은 죽었습니다. 오직 장군의 아들이자 종로의 사내인 김두한만이 이 밤의 정적 속에 서 있었죠.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종로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놈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